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어제 저희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는 재난 문자에 크게 놀랐습니다. 제이비도 깜짝 놀라셨죠? 어제 본방 딱 끝날 때 뭐 갑자기 재난 문자 올려가지고 삐 하는 소리에 뭐. 스튜디오 밖에서도 굉장히 술렁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마 진동을 경험한 촌철님들 뭐 여진 등 큰 피해가 없이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몇 군데에서는 피해가 발생을 했던데요. 네, 지금 뉴스를 보니까 어젯밤에 피해 신고가 좀 급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빠른 복구 기대하겠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안부 인사 전합니다. 앞으로 2, 3일 여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좀 더 주의를 좀 기울이시고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지게작대기님 캠핑 첫날 밤을 보내고 강원도 화천의 산속에서 시선 집중을 맞이합니다. 네. 아, 여유를 즐기고 계시는 거군요. 네. 공기가 좋겠네요. 그죠? 근데 지금 강릉에서는 며칠째 열대야 현상이 있다 그랬는데 화천의 산속은 굉장히 시원하실지 궁금하네요. 산속이니까 좀 시원하겠죠, 아무래도. 네. 네, 그리고 날이 더우니까 뭐 이런 댓글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미처 소개하지 못한 건데요. 하이루님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제이비를 봤습니다. 너무 잘생기셔서 그대로 얼음이 되었네요. 어휴, 이 댓글을 소개하는 제가 얼음이 되겠네요. 맞는 말씀 하시는데 왜? 어디서 보셨지? 네. 네, 진짠지는 모르겠고요. 어제 미처 소개하지 못해서 그냥 오늘 소개해 보았습니다. 네. 네, 시원하네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두 개의 글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최상병 어머니의 글 그 한 대목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전 다른 것 바라는 것 없습니다. 누가 7월 19일 날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해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 수색을 하게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저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진실이 밝혀져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글이고요. 두 번째 글의 주인공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인데 그는 부하들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부하들의 형사 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 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입니다.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임성근 사단장의 탄원서가 크게 논란이 되던데요. 그렇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군 특수성을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겁니다. 첫 번째, 군인이 군말 없이 죽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적과 싸울 때뿐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찬 비가 적입니까? 거센 탕류가 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도대체? 특수성 주장도 자리를 보고 좀 펴야 된다. 이런 말씀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 임성근 사단장이 말한 형사 책임 유무는 진실의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특수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특수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개념의 모순입니다. 보편적 진실만 있는 것이죠. 따라서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가 가슴에 와닿는 건데요.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이야기하면서도 특수함을 강조하지도 않았고 특별함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보편적이고 실체적 진실 속에서 아들이 영면에 들기를 원한 것뿐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가슴을 울리는 말이고 주장이다. 임성근 사단장이 정독해야 될 게 바로 이거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지님이 사단장의 탄원서는 탄원서가 아니라 망언서 같습니다. 라는 촌철 남겨주셨고요. CKJ님은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레드헤어님, 책임을 지는 게 지휘관 아닙니까? 라고 좀 물어주셨는데 네. 지금 어머님의 편지의 주 요지는 일주기 전에 진실을 밝혀달라는 주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바로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다음 달 하순까지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토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또 수사기관이 약속해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밑줄치라면 딱 네 글자 지위 고하에 밑줄 치겠습니다.
고도 그냥 고가 있고 최고도 있죠. 그렇죠. 지위 고하에 저는 빚을 지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갈지 시선 집중하겠고요.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7월 초에는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결국 다시 대통령의 선택에 시간이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주기 전에 이게 어떻게 될까요? 또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문제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좀 보죠. 네. 네,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승윤 부위원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처벌 조문이 없어서 이견 없이 종결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물품 제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직무 관련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령상 대통령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경우 특별법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으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는 물품을 받으면 그 즉시 국가에 귀속된다며 공직자와 다르게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설명도 붙였는데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그 신고 여부에 대해서 좀 짚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밝혀져야 된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건데 쉽게 말해서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재외동포라서 외국인이고 대통령이 신고 의무가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여러 차례 여기저기서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 정승윤 부위원장도 이걸 또다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설명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 정승윤 부위원장의 설명을 간략히 요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넘기면 신고하고 말 것 없이 그걸로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용사는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결국 권익위와 용사는 모두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토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궁금한데 요건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권익위가 그런 관련해서 어디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냐고요? 없죠. 없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따로 짚을 점이 있는데요. 네, 어떤 거죠?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기소뿐만 아니라 조사, 수사도 포함된다고 보고 검찰에 대통령을 조사라고 보내는 건 맞지 않는다. 절차적인 면에서도 종결해야 한다고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령 이게 사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보면 조사, 수사도 받지를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넘겨봤자 소용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그간 통설로 여겨져 왔던 점, 즉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는 못해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통설을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는 주장이거든요. 자, 이게 근데 문제는 권익위원회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어디까지 또 파장이 미치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최상병 특검법이 그 예가 되는데요. 특검법의 핵심 조사 내용에 수사 외압 의혹이 포함되고 수사 외압의 꼭지점에 대통령 경로설이 있다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승윤 부위원장의 주장을 이 사안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상병 특검법이 설령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공포가 돼서 특검이 발동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주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의 논리에 따르면. 왜?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조사,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주장했으니까. 그래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불소추 특권에 조사, 수사도 포함된다는 그 주장은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궤변이냐. 이거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거 어떻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해석을 좀 들어봐야 될까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는 시간이 좀
말미에 또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 뉴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잠깐 얘기를 하고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주목할 거 어떤 건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결국 기소를 했는데요. 관련 뉴스 리포트 잠깐 들어보시죠. 수원지검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과 관련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지원을 기대하고 준 뇌물, 즉 제3자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거짓이라며 대북 송금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예고대로 기소를 했는데요. 좀 쟁점을 살펴보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씨에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냐고 했을 때 당연히 말씀드렸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반복해 진술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씨가 휴대전화를 바꿔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요 대목도 있다라는 겁니다. 판결문에. 자, 1심 재판부가 비록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따로 그리고 특별히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판결문 곳곳에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재판부가 사실상 인정하는 대목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유죄 입증의 근거로 적극 제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진단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 측이 이에 어떤 반박 근거를 내놓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더 유의해서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아직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심 재판 결과를 보고 수사 결론을 내린다라는 입장이다라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내느냐? 일단 주요 그 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 기소를 먼저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걸 봐서 판결을 보고 나서 주요 인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김건희 여사 건이나 이재명 대표 건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검찰의 사건 처리 패턴이. 다만 차이가 있다면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1심 판결이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심까지 보겠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2심까지 안 보고 그냥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바로 기소를 했다라는 점이 좀 다를 뿐인데 아무튼 검찰은 지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2심 판결 나오면 판결문 저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능 언어 영역 문제 풀듯이 정독을 해야 하면 될 것 같다. 왜? 여기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의혹 그 기소의 근거를 뽑아냈던 거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가 기소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문에서 또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또 읽기 훈련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 국민 언어 능력 향상 차원인가요? 뭐 여튼 뜨거운 여름이 예고된다. 이미 짚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뭔가 수능이 앞당겨지는 느낌인데 참고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표를 100번 넘게 언급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제 여권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다 뭐 이런 논리를 많이 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JB가 좀 전에 언급하셨던 주가 조작 선수들과 모의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회장 등 한 6명의 판결문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건희 여사의 실명도 30여 차례는 언급이 된다. 네. 뭐 이런 보도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 그 촌철님들도 한번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로써 검찰의 추가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 재점화가 되는 모양새인데요. 당원당규 개정으로 연임 발판을 놓은 이재명 대표의 앞날을 포함한 국회 상황은 잠시 후에 정성호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당헌당규 특위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2인 지도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대로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심 반영 비율은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요. 여상규 당헌당규 특위 위원장의 발표 들어보시죠. 위원 7명이 치열한 경론 끝에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그 7명 중 3명이 민심 반영 비율 30% 안에 찬성을 했고요. 또 나머지 4명 중 또 3명이 20% 반영 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중립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대위원회에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로 넘기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 반영 비율을 20%로 할지 30%로 할지 이제 비대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런 건데요. 네, 뭐 오늘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쟁점일까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왜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한다면이라는 가정에 기초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가 됐든 30%가 됐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리한 건 사실 아닙니까?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기초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민심 반영 비율 10%포인트 차가 당락을 가를 중대 변수까지 될 것일까? 여기에 이제 물음표를 찍는 건데요. 따라서 관심을 좀 돌려봅시다. 자, 이제 얼추 전대룰이 이제 그 틀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 사이에 조금 뭐 움직임들이 보도가 됩니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캠프 구성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네, 뭐 국회 인근에 캠프 사무실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때 자신이 영입했던 인사들을 두루 만나고 있다는 보도도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적극 협력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견이 있을 때는 그 해결 과정에서 긴장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게 국민을 위해 건강한 정치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무래도 방점은 긴장 관계에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7월 말 23일로 일단 잠정 결정이 된 상태죠.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6월 24일, 25일에 후보 등록을 받는다 이런 일정도 지금 함께 따라붙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 기간이 어떤 거하고 겹치냐면 야권의 개혁 입부 드라이브 기간하고 딱 겹쳐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 입법안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 어떤 평가의 기초, 근거에서 본다면 용산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까요? 아까 이야기를 했던 대통령은 재임 중에 조사 수사도 면제되느냐의 문제부터가 일단 당장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이 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첫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 해외 직구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하면서 왜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입 닫고 있느냐.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자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것 같아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해줘. 국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얼추로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다수의 국민 여론의 편에 서 가지고 입장을 밝힐까요? 어려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금방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 후에 헌법 84조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막 했었잖아요. 3일 연속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서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논리 구조를 짠 거다. 일종의 윤 대통령을 향한 화해 제스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불소추 특권을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공소위 제기만 못하는 거지 이미 제기된 재판은 진행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도 진행이 되는데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 조사 수사는 못하는 겁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좌랑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거 한번부터 공손히 여쭤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